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척 덥죠? 네.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경제 프로파일링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또 의견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치포 동맹 가입 여부를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난 3월 각국 정부에 동맹 결성을 제안한 상태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참여와 관련해서 갈수록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칩4 동맹. 여기서 말한 칩, 이게 반도체 칩이네요. 김유리 리포터 설명을 들으니까요. 네. 그러면 칩4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칩4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너너너 사실 찍었습니다. 네. 미국이. 그래서 그 반도체 강국인 메모리 강국은 우리나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같은 데는 주문형 반도체 제작의 최강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대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본, 대만. 예, 네. 일본, 대만, 우리나라 아하. 이렇게 해서 같이 미국과 함께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자는 거죠. 또 네. 미국은 반도체 설계의 또 대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 경제 동맹체가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들 국가하고는 지금 외교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친다면은 중국과는 일본과 대만은 상당히 좀 먼 나라고요. 아, 예, 그러네요. 대만은 멀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칩4를 맘 놓고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참 이거 어렵네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가 네. 반도체 강국이니까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반드시 끼워서 이 치포를 계속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그럼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가 마치 원유처럼 변해 있다. 요즘 세상에서. 예. 그러니까 70년대에 미국이 중동을 잡아서 전 세계 경제 패권을 오일을 잡음으로써 잡은 것처럼 이번에는 앞으로의 세상은 반도체를 잡아야 세상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에서 그 당시에 중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를 봤을 때 아까 김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한국이고요. 네. 여기는 뭐 우리나라가 70%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되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는 자신들이 하니까 상관없고 소재는 일본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소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생산해 줄 곳 위탁 생산은 당연히 대만이니까 요 네 나라만 잡으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 원유 같은 취급을 받는 이 반도체를 쥐고 흔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경제권에서 우리의 어떤 패권이나 이런 거는 유지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동맹을 결성하려고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언론에서 접한 게 SK 네. 추태원 회장 미국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 밝히고 코로나19 때문에 누워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땡큐 이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화상으로 만나서 백악관 안 간 줄 아시지만 백악관 루즈벨트 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랬다면서요. 추태원 회장이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화상으로 땡큐 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투자를 해야지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꼭 예. 미국에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의문일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이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4월에 이 반도체 웨이퍼를 바이든 대통령이 딱 얼굴 옆에다 들고서는 들었었죠. 예. 예, 이것이 인프라다. 네. 이 인프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지 된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밝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해달라고 그때 반도체 회의를 하면서 삼성전자에는 실질적인 압박을 좀
압박을 가했다라기보다는 압력을 조금 넣었다. 그렇죠. 백악관에 초청해가지고. 라고 예. 좀 이야기를 했었고 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는 텍사스주에 그렇죠. 특히나 오스틴에 또 공장이 있으니까 네. 옆에 있는 테일러에다가 이제 또 공장을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그 텍사스주가 올해까지 이제 그 감세 혜택을 준다고 해요. 예. 그래서 신청서를 또 내가지고 삼성이 252조 6천억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 향후 20년 동안 이렇게 밝혔고 네. SK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5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밝혔던 거에 한 300억 달러 정도를 더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예. 이 중에 절반은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강하게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반도체 공급망도 자신들이 갖고 싶고 네.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반도체 법안이라는 게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반도체 법안을 포함한 이 대규모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만약에요, 네. 우리 정부 또 우리 업체들이 뭐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이 치포 동맹에 가입 안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가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연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폐쇄적으로 연합체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미국한테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중국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네. 뭐 중국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는 물량의 60% 정도가 중국으로 나가거든요. 예. 그러면 뭐 물론 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잃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들끼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완전히 배제시키는 다른 국가들,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배제시키고 그쪽으로 기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수출하는 것도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굉장히 그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게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어떤 동맹으로 눈에 보이니까 예. 만약에 이렇게 배타적으로 해서 이 동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보복이란 표현은 전혀 안 쓰고는 있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면서 우리나라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윤경 기자님, 참 너무 좀 뭐랄까요, 걱정도 되고 네. 아프기도 하고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서 미국은 배타적인 칩4 들어와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김치영 기자님 말씀처럼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중국이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까? 그것도 이제 명시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그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를 수출하는 양의 60%가 중국에서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안 사겠다라고 중국이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예. 그렇지만은 전에 우리가 사드 사태도 겪었듯이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우회적인 방향으로 경제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짜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문제는 이게 경제와 외교 안보가 이 아시아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얽혀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문제를 안보의 문제로 또 보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중국이 다른 때보다 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25년까지 자신들의 자금률을 한 70%까지 높이겠다라고 반도체 굴기라는 걸 선언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완전히 고립돼 버리고 어허. 반도체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시진핑 주석까지도 그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규율을 위배해가면서 이 탈동조화하는 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다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한편에서는 또 중국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아니에요. 이렇게 고립돼 버리면 앞으로 벌어질 네. 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단면만 보고 있으면 뭐 여기가 뭐 거래가 끊기고 네. 저쪽에선 보복이 오고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국이 우리가 만약에 미국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뭐 반도체를 끊는다 하더라도 너네 거 안 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필요하군요. 반도체는 예. 우리나라가 70%고 좀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져갈 거고요.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입장도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게 중국이고 중국이 또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두 국가가 협력을 안 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아마 이게 완전히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정한 수준으로 중국을 좀 묶어두는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분석이 미국 쪽에서도 있습니다. 네. 네. 김윤경 기자님. 그렇다면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명분과 실리, 네. 그다음에 국내 정치용 목적과 네. 국제 무역이라는 현실 이 사이에서 돌파구도 보일 것 같은데 우리 외교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외교라는 것이 상당히 미묘한 것이 많은 또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는 우리가 합류한다라는 사인을 주고 대신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배타적인 경제 동맹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중국에게 밝히면서 뭔가 좀 설득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치포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안 쓰고 아예 안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표현을 약간 순화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게 반중 동맹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이 이 중간 선거용만으로 끝난다기보다는 바이든이 취임 초기부터 반중 공세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고 그랬죠. 갔었거든요. 그랬죠. 그게 이제 국내 정치용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 행보 자체가 단순하게 혹은 조금 단기일 내에 끊길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감이 팽팽한 것은 계속 갈 것 같고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줄타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부의 몫이겠죠. 예. 어렵네요. 어렵게 어려워요. 느껴지는 말씀만 예. 들어도.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머리가 아프네요. 김유리 네. 리포터.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번 연속 0.75%포인트씩 인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며 향후 우리 기준금리는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코너에서 종종 말씀 주셨지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으면 금리 역전 현상이란 말씀 계속 사용하셨잖아요. 네. 뭐 이거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는 건가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돈은 금리가 높은 것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금리 역전이 났다는 것은 미국의 돈값이 더 비싸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달러들이 돈값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역전되는 순간 바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아주 조금 역전된 그 차이 때문에 흘러가지는 않는다. 그러니 이 정도 폭이라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 그간의 네. 사례를 봐도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차이가 많이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우려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그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이런 식으로 크게 올릴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더 커지면 이 역전 폭이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문제가 구체적으로 발생을 할까요? 근데 방금 이제 물가가 많이 이제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데 네. 그 지금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걸 2번 연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지금 다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쓰고 이런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정책을. 그러다 보면은 물가가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상승폭이 둔화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을 지금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은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 아마 이창용 하는 총재도 오늘 이제 하반기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망을 좀 하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인상폭이 굳이 빅스텝으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걱정이지만 그리고 금리 인상되는 게 걱정이지만 이게 지금의 속도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어느 정도 좀 잡힐 것이다라는 이런 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뭐 김인경 기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오늘 크게 걱정하지 마라라는 네네네. 안심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이제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0.25%씩 점진적으로 차분차분 올려 나가면 된다. 그렇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괜찮은 건가요? 이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3차례 정도 더 인상을 하게 되면 예. 연 3% 정도까지 목표금리를 잡고 있고요. 네. 미국은 지금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3.25에서 3.5% 정도가 연말금리가 나오거든요. 그럼 네.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정도 폭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앞서 제가 이제 금리 차의 폭이 커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앞서 한 3차례 정도 한미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 네. 그 3차례 다 그렇게 크게 자금 유출이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네. 그런 사례도 일단은 금리가 역전됐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근거로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비과세 조치를 내려줬습니다. 네. 근데 이 비과세 조치를 하게 되면 한 14% 정도의 세금을 비과세로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기대금리가 우리나라가 연말에 한 3%라고 했는데 비과세까지 더하게 되면 3.49%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세금을 안 내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3.5고 우리나라가 3.49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네. 그럼 외국인들은 굳이 이 정도 차이에서 돈을 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금융당국은 이 정도 금리 차라고 하면 굳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네, 0.25%포인트씩 올려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로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오름세나 이런 것들도 차츰 안정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미국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 값이 많이 올랐었고 근데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난주 말에 1,300원 밑으로 달러 환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달러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값이 조금 오르는 그런 현상도 일시적으로 좀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미국의 펀더멘털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도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서로 약간 좀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는 듯 하달까요? 네. 그래서 1,300원대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계속 네.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화 채권은 위험 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기로도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해서 한꺼번에 빠지거나 뭐 이제 환율을 뭐 급변동시키거나 그럴 요인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김치현 기자님, 네. 좀 전에 이제 금리 이 변화에 따른 네네. 그런 물처럼 돈이 흐르는 현상 말씀해 주셨고 네네. 지금 김윤경 기자께서는 환율 이야기 꺼내 주셨는데 사실 뭐 안심이 조금 되기도 하면서도 또 저희 세대는 IMF 구제금융의 네. 네. 아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 자본 확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뭐 전혀 걱정은 안 할 수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 당시의 경제 규모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외환보유고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고요. 그래서 네. 가장 그때의 문제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예. 긴급 그 금융을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였으니까요. 근데 네. 그렇게까지는 갈 가능성은 없고요. 최근에 달러의 강세는 우리가 약하고 미국은 강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이 다 안 좋은데 그나마 믿을 건 달러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예. 강세를 보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달러를 대체할 만한 안전자산이 또 나타나질 않았고요. 유럽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유로화도 안 되고 일본도 계속 돈 풀어버리니까 안 되고 그렇다 보니 달러만 독주를 했던 상황인데 아하. 최근에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뭐 10여 년 만에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해주면서 약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네. 일본도 엔화의 강세가 조금 나오면서 미국이 주춤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약간 보인다고 하니까 달러가 보통 이제 저희가 달러의 강세를 볼 때 달러 인덱스라 그래서 주요 통화 6개 대비 달러의 강도를 보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10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아마 105, 104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어허. 평소에는 한 80대 후반에서 90대 후반을 왔다 갔다 거리는 지수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지난달에 우리나라로 외국인의 주식 투자 자금이 3조 2천억 원이나 들어왔던 상황이니까요. 조금 달러가 강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내용 전해주시죠. 네. 5세대 이동통신 5G 중간 요금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옵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5종의 신규 요금제를 정부가 승인했는데 KT와 LG U+도 새 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라서 통신사 간의 요금 경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동안 정부에서 통신요금 낮추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었는데 이게 바로 그 낮춰주는 요금제인가요? 네, 5월 말에 그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 네. 그래서 3분기에 5G, 그러니까 5세대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유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제 요금제를 바꾸겠다라고 네. 해서 신규 요금제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소량 요금제라는 게 하나 생기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소량 요금제는 이제 8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 거라서 조금 낮춰서 그 요금을 낮춰서 쓸 수 있는 소량 요금제고 그다음에 이제 원래는 기존에는 10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었던 요금제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는 110기가바이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10기가가 아니라 11기가바이트가 아니면은 110기가바이트의 요금을 내야 되니까 예. 만약에 내가 뭐 20기가바이트 정도를 쓴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24에서 한 27기가바이트 정도를 많이 쓴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요금대는 없으니까 폭리를 취한 게 아니냐 해서 중간에 요금대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신설한 것 중에 하나가 59,000원에 24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는 중간 요금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기가바이트에서 110기가바이트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그 소비자분들 반응을 보니까 이번에 SKT가 내놓은 6만 원대 110기가바이트 그 전 단계가 5만 원대 네네. 24기가바이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간 요금제냐? 아하. 이거 중간 요금제 맞냐라는 고작 10,000원 싸지는데 뭐 다양하지도 않은데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10하고 100의 중간은 산수잖아요. 24가 아니라 뭐 한 50, 한 60 네, 정도는 그렇죠. 돼야 중간인데 이게 무슨 중간이야?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통신사 측에서는 아까 그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위 1% 헤비 유저를 제외한 나머지 99%의 가입자 평균 이용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24기가바이트보다 적더라.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그러니 우리가 중간 요금을 24기가바이트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네.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50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으면 조금 더 쓰겠죠. 워낙 이제 이 이상 넘어가면 요금을 많이 낼 것 같으니까 덜 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쉬운 네.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5만 원대 요금이니까요. 예. 5만 원대 요금이라고 하면 이전에 6만 원대를 쓰시던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아끼는 거거든요. 네. 1년에 12만 원. 이게 적냐 맞냐는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이것도 조금 아쉽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통신요금이라는 게 이제는 휴대폰이 필수품이 됐고 그렇죠. 무조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쓰는 거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네, 맞아요. 5만 원짜리 중간요금제를 4인 가족이 쓴다라고 하면
뭐 한 달에 20만 원 돈을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부담이 너무 가게에 큽니다. 엄청난 부담인 거죠. 네. 네. 김유경 기자님 마지막으로 이거 소비자들 좀 현명한 선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소량 요금제로 얼른 갈아타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기가바이트를 7기가바이트 정도까지를 최대로 쓰고 있어서 예. 더 낮은 요금대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청소년이나 고령층 이런 경우에도 다 특화를 해가지고 요금제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명한 선택을 권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